고전 소설의 뭐 매력이라 할까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보이시죠? 고전 소설의 뭐 매력이라면 일단 시대적 상황이 잘 반영돼 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우리 소설은 뭐 마찬가지지만 비현실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가미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보면 가공의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이 실존 인물을 상당히 좀 있을 법한 인물. 실제 홍길동은 그 광해군대 허균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연산군대 활약했던 도적이었고, 춘향이와 같은 인물도 있을 법한, 심청과 같은 그런 효녀도 있을 법한. 아무래도 그때도 우리 지금도 소설 히트치는 소설들의 주인공은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현실에서 가능할 것 같은, 그리고 또는 반하는 인물, 시구하던 인물, 이런 인물을 설정한다라는 점에서는 이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요소를 살펴보면 재밌는데요. 사실과 허구 사이라고 했는데 흥미와 극적인 상황 유발을 위해서 가장적인 요소가 많이 발견된다. 이 춘향전의 그 이몽룡이 과거에 장원급제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이몽룡처럼 그렇게 뭐 춘향이하고 연애하고 뭐 이렇게 갖고는 절대로 과거 장원급제는커녕 과거 급제도 힘들다. 그리고 이 암행어사로 남원에 파견되는데 이것도 완전 허구다. 이 조선시대는 상피제가 엄격히 적용이 돼가지고 이 남원에는 절대 파견할 수가 없어요. 암행 임무를 수행하는데 자기 아는 동네 가가지고는 절대 암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춘향전의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몽룡이 춘향이 구하러 갈 때 막 목에 긴 칼 차고 대역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사또 수청 안 든 거 그 정도 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조선의 형벌이 무지막지하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좀 흥미가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은 대부분 이제 작자가 미사인 경우가 많은데, 이 설공찬전 같은 경우는 채수가 이제 저자임이 밝혀져 있고, 홍길동전, 허균, 허생전, 박지원, 그런 또 이 저자가 밝혀진 그런 소설일수록 더 와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자의 어떤 의식 세계가 분명히 담겼다라는 거. 왜 이 사람이 이런 소설을 썼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또 이렇게 이 소설을 쓴 사람들에게는 실제 지금 같은 경우도 소설에는 어느 정도 정치 색깔 같은 경우도 담겨 있고,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우리 뭐 김만중이 사시남정기를 썼는데 김만중 같은 사람도 전형적으로 이 서인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작자가 밝혀져 있는 경우는 이 저자의 또 의식 세계까지 또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전 소설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개별의 뭐 소설이랄까요, 한번 소개해 보면 먼저 설공찬전. 이 설공찬전도 사실은 뭐 지금으로 치면 비교적 최근에 1996년이니까 25년 전에 500년 만에 발굴이 된 책인데, 이 중종 때 채수가 지었다라는 기록만으로 이제 나오다가 이게 왜 그렇게 발견이 늦어졌냐 하면, 원래는 요 설공찬전이라는 제목이 아니었고 여기에 이 다른 책에다가 요 우리로 치면은 첨지처럼 요 속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돼 있다가 이 1996년에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뭐 한때는 홍길동전보다 앞선 한글 소설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조명을 받았는데, 이 설공찬이라는 인물이 죽었어요. 이 사람의 홀령이 사촌 동생의 몸에 깃들어서 들려주는 지옥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고, 이 설공찬전이 왜 또 화제가 됐냐면, 이 설공찬전 그 스토리가, 설공찬전이라는 제목이 조선왕조실록에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실제 원형으로 나타나니까 상당히 학계에 주목을 받았고, 실제 그 이후에 많은 저작들도 나왔어요. 뭐 주요 내용 한번 잠깐 소개하면, 저승은 바닷가로되 매우 멀어서 여기서 가면 40리로되 우리 달리면 하도 빨라. 여기서 술시에 나서면 자시에 들어가 이제 축시, 그러면 이제 축시는 이제 오전 한 2시쯤이죠. 축시에 성문이 열리면 들어간다.
우리나라 이름은 단월국이라고 중국과 제국의 죽은 사람이라 이 땅에 모인 사람이 하도 많아 수를 세지 못한다. 우리 임금 이름은 비사문 천왕이라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죠. 이 지옥 가는데 한 4시간 걸린다는 거고 이 땅에 모인 죽은 사람이라 이 땅에 모인 사람이 하도 많아. 이게 지금 16세기인데 16세기에도 이미 지옥은 10,000원이었다라는 기록이 거의 뭐 지금 뭐 우리 코로나 선별하는데 이게 대기번호 엄청 길어야 갈 수 있으니까 좀 안심하고 좀 이렇게 지옥 갈 확률 없다. 거의 없다. 10,000원이어서.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그 채수, 저자가 아까 채수라 그랬는데 이 채수,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채수가 보면 상당히 그 당시로 치면 지명도 있는 사람이에요. 채수는 사람됨이 영리하며 글을 널리 보고 기억을 잘하여 젊어서부터는 문예로 이름을 드러냈고 성종조에서는 패비의 과실을 극진히 간하여 간증하는 신화의 기풍이 있었다. 그러나 성품이 경박하고 조급하여 허망하여 하는 일이 거칠고 경솔했으며 늘 시주와 음료를 가지고 스스로 즐겼다. 일찍이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떳떳하지 않는 말이 많기 때문에 살림이 부족하게 반정되는 즉 중반정되는 관직을 맡지 않고 늙었다 하여 고향에 물러가기를 청해서 5년 동안 한가하게 휴양하다 졸았는데 뒤에 양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런 그 채수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말년에는 지금 상주죠. 함창에 마음이 통쾌한 집 회제정을 짓고 한가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지금 요 함창 쪽에는 채수 선생 신도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그런 금서가 되느냐. 조선왕조실록에 6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이 채수라는 사람이 살인파의 사회 지도급 인사가 불교 사상을 일부 수용한 허황된 귀신과 저승 이야기를 소재로 책을 쓰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은근히 당시의 국왕과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정에서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꼈고 특히나 급속히 호응을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전파되어 나갈 조짐을 보이자 강력한 차단이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히 조선시대 우리 나중에 이 박지원의 이 열하일기도 금서가 되는데 금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일단은 이 호응을 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많이 팔리는 책이 금서예요. 아무리 내용이 불온하고 이상한 내용 담아도 사람들 찾지 않으면 그건 절대 금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보면 뭔가 이게 파급 효과가 있으면 예전에 우리 가까운 그 최근에 우리 그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마강수 교수가 쓴 이 책들 가자 장미여관으로 이것도 금서가 돼요. 근데 사실 마강수 이 교수의 이 소설들이 되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막 그 좀 그 당시로 치면 너무 소위 야한 소설이다, 음란한 소설이다 이렇게 금서가 되거든요. 아마 그때 저자가 마강수 교수가 아니고 뭐 별로 이름 없는 사람이 그런 책 쓰면 절대 금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설공찬전이 실록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라는.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 최초로 금서가 된 그 귀신 이야기를 담은 책 설공찬전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고전 소설의 뭐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홍길동전. 이 홍길동전도 결국은 시대의 모순을 고발한 책이죠. 서울차별이라는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했고 당시에 그 광해군 때 1613년에 칠서지옥이라 그래가지고 이 문경세제 주변에서 은상이 털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소위 말하는 연루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거사 자금을 모아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 중심이 돼서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요즘으로 치면 뭐 대규모 용모 사건으로 비하하면서 결과적으로 영창대군이 죽게 되는 그런 그 사건. 근데 왜 이게 허균하고 관련이 있냐면 허균이 그때 그 당시에 7명의 서울들하고 상당히 교류 관계가 깊었고 요즘으로 치면 약간 스폰서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 허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균이 그런 서울들을 모델로 한 그리고 이 체제를 비판하는 소설을 썼다. 그리고 요 소설이 잘 잘 뭐 이렇게 유통이 되려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무래도 주인공 이름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야 되거든. 이 홍길동은 원래 연산군 일기에 등장하는 실존 도적입니다.
그런 인물을 딱 등장을 시키니까 훨씬 사람들한테 와닿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좀 더 친근감이, 그래서 뭐 요즘 또 우리 보면 드라마도 그렇고 이게 그런 거 잘 그 드라마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캐릭터를 많이 부여를 해요. 요즘 드라마. 예전에 내가 본 드라마 중에서 뭐 그때 오형경 씨가 했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나화신이에요. 난 이제 복수를 한다 뭐 이런 느낌을 주게 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를 요즘 또 많이 붙여요. 요즘 뭐 심지어는 저런 그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니까 거기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야구 선수 이름이 붙어 있어요. 혹시 그 기억하시나요? 그런 거 잘 보세요. 그 NC의 뭐 이재학이라는 선수가 있고 이러면 그 이름에 주인공 이름이 뭐 무슨 재학, 두산의 유희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육희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작가가 야구를 되게 이제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 제가 보니까 이 작가 나름대로 제가 아이디어 같은데 이 병원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과별로 그 프로야구 구단 선수들 이름이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두산 선수들은 예를 들어서 신경과로 다 포진돼 있어요. 우리가 외울 때도 편하다라는 거. 저도 이렇게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 이름 외우는 거예요. 특히 대하 소설들. 그래서 막 그 예전에 태백산맥 같은 소설 같은 경우도 저도 막 수첩 같은데 메모해가지고 뭐 주인공 뭐 그런 식으로 한강이라는 조정래 선생 소설 같은 경우도 뭐 유일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다 적어가지고 태백산맥은 뭐 염상진, 염상구 뭐 저 뭐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빨리 인지시키기 위해서 주인공을 도적을 따왔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허균은 사실 잘 나가는 양반 명문가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허엽은 판서까지 지냈고 잘 나가는 명문가 아들인데 본인은 서울은 아닌데 스승이 이달이라는 사람이 서울이었고, 이 스승이 서울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한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홍길동전의 저자가 허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문제 제기하신 분들 지금도 제기해요. 왜냐하면은 홍길동전이 허균의 저작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뭐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허균이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뭔가 역모 혐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책인데 홍길동전이 거론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자가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택당 이식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시아 대필이라는 책을 보면은 분명히 홍길동전은 허균의 저작이다라고 돼 있고, 그런 내용 보면 16세기에 이 허균 아니면 이 책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많은 그런 어떤 그가 가진 어떤 사상, 대표적으로 호민론 같은 데서 천하에 두려워할 바는 백성뿐이다라는 이런 호민론을 전개한 이 사상하고 이 소설하고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허균이 쓴 홍길동전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 이거 예전에 국어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대개 하늘이 만물을 내시며 오직 사람이 귀하오나 소인에 이르러서는 귀함이 없어하는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소인이 평생 서러운 바는 대감정기로 당당한 남자 되어 부모의 낳고 기른 은혜 기권을 부친을 부친이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이거 사자 저기 뭐죠, 성어로 해라. 가끔씩 그 선생님들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호부 호형 나오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 여기서 가장 뭐 설의 한이 확 담겨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당시 이제 수업에 보면 홍길동전에서 가장 모순이 극대화된 부분이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서울은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희생양입니다. 보면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예요. 양반 또 부인은 무조건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 한 명 믿고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 처분 둘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용어상으로 유의해야 될 게, 양반과 양인 이상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서자라 그래요. 서자. 양반과 천민, 즉 노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을 하는 거죠. 설. 자, 그럼 홍길동은 서자일까요? 얼자일까요? 얼자죠. 국어책 잘 읽어보시면 홍길동은 홍판서 댁에서 일하는 시비 춘선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홍판서 댁에서 일하는 그 비의
아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보 허용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 얼자가 아니라 서자였으면 그 정도까지는 했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얼자에 대한 차별이 컸고 그런 어떤 그 모순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도적이 돼가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소개했는데 이 연상훈 일기 보면 도적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었다. 의금부 위관 한치영의 아래기를 강도 홍길동이 옥정자와 홍대차림으로 첨지라 자칭하며 대낮에 때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에 드나들면서 기탄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는 홍길동이래.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한자는 달라요. 소설 홍길동에서는 아이 동자 씁니다. 근데 여기 연산군 일기에는 가툴 동자. 이거는 뭐 혼용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아마 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그 인물 중에 저는 가장 노출 빈도가 제일 높았던 인물이 홍길동이 아니었을까. 왜 그렇죠? 한때 우리 그 동사무소에 가면 그 표준 뭐 은행에 가도 표준 이름에 쓰면 홍길동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은행 예금에다가 홍길동이라고 써가지고 이제 돈 못 받은 돈 많이 돈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옛날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요즘이야 뭐 제가 한 진짜 20년 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건국대에서 제가 수업하는데 이제 학생 중에 홍길동이 있더라고 진짜. 그 제가 진짜 그 학생한테 물었어요. 부모님이 보통 뭐 이렇게 평범하신 분이냐고.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하다. 어떻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고 제가 막 그런 농담 삼아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홍길동 보기가 힘든데 그때는 이렇게 그 가장 우리에게는 친숙하고 대중적인 이름이 홍길동이었다. 그리고 이제 도적이라는 점과 인근의 관리들을 꼼짝 못하게 한 점은 소설 속 캐릭터와 매우 흡사했고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도적의 이름을 익히 알았고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소설 신창원 이렇게 나오면 누가 봐도 저건 도적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구나 그렇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딱 주인공으로 하면 아마 지금 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소설 유영철 뭐 이런 게 나오면 누가 봐도 뭐 연쇄살인범에 대한 내용일 거다. 이게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도적의 이름을 익히 알고 널리 알려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선택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소개할 소설은 박시전인데요. 이건 박시전 스토리 잘 알 거예요. 추녀에서 절세 미인으로 달받고만 이 박씨 부인 이야기. 이것도 시대를 배경으로 해요. 병자호란. 사실 병자호란은 현실에서는 완전히 엄청나게 패배한 전쟁이고 당시 조선의 왕인 인조가 청나라 황제한테 그 세 번 절하고 9번 그 무릎을 꿇었던 삼배 구고들이라 그러죠.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던 치욕적인 항복 의식을 행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소설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 박씨 부인을 통해 가지고 이 청나라 그 부대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거든요. 이런 소설들은 많아요. 임진록 같은 경우도 바로 임진왜란 때 이 아주 승리한 그런 그 전쟁의 모습을 강조했던 고전 소설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 박시전에서도 이 주인공을 여자로 설정한 것도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이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묘오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만큼 이 시대에 이 오랑캐에 대한 현실적으로는 힘으로는 안 되면서 정신적으로는 우위의식이 상당히 강했던 그래서 이런 그 사실 박시전이 변신하는 과정도 남편이 누구냐면 이시백이라는 사람. 이시백이 실제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의 이 방어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묘하게 우리 고전 소설에서도 이 추녀일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절세 미인으로 되면서는 그 힘까지. 저는 이게 소위 그 우리 그 미국 드라마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원더우먼 같은 경우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원더우먼도 원래 다이아나라는 여성이 회사원인가 뭐 은행원인가 이럴 때는 좀 어리버리해요. 그리고 좀 약간 좀 그렇지만 항상 우리 슈퍼맨도 그렇고요. 약간 사람 어리버리하게 만들 때 약간 안경을 꼭 끼고 있어요. 안경 막 굵은 테 안경 끼고 막 사무 보다가 갑자기 변신하면 힘을 얻는. 약간 이런 구조는 어떻게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당히 유사한 구조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런 이 박시전의 가장 그 모티브가 된 거는 이 남한산성에서 이 치욕적인 패배. 그러니까 그 남편도 20액이에요. 남한산성 방어 책임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행했던 이런 어떤 울분을 소설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나마 이걸 한번 확 해소해보려는 이런 의식이 아주 깊게 담겨있는 소설이 바로 박시전이고, 이 박시전이 짝이 되는 소설이 임경업전이에요. 이 여성 영웅판 버전이 박시전이라면 남성 영웅 버전이 바로 이 임경업. 왜 또 임경업이라는 인물이 소환되느냐 하면 병자호란 이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청나라에 대항하려 했던 장군이 임경업 장군이에요. 이게 이 민중들 가슴 속에서는 임경업이라는 인물이 항상 이제 소환을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 또 이 박시전하고 완전히 또 대비되는 그 선상에 있는 소설이 있는데 바로 이 허생전입니다. 이 허생은 반대로 이 청나라와의 그 대결의 국면이 아니라 이제는 청나라하고 화해하고 협력해야 된다. 저들의 선진 문물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라는 이런 의지가 상당히 담겨 있는 바로 그런 소설이죠. 그래서 허생은 이 소설의 배경도 남산 묵적골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남산의 요 동네는 예전부터도 묵묵자를 써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몰락한 선비들이 많으니까 선비들이 주로 갖추고 있는 도구가 먹이잖아요. 먹이 쌓여 있는 골, 그래서 묵적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남산 밑에 있는 동네 뭐라 그럴까요? 서울에 필동이라 그러거든요. 부필자 써요. 부필자. 북촌에 살고 몰락한 양반들은 남쪽 남산 자락에, 이게 왜 이 남산 자락에 사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 남산 쪽에서는 집을 지면 남산이 막히니까 북향집이 많아요. 햇볕이 잘 안 든다라는 거죠. 거주 조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서울에도 가면 진고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땅이 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햇빛이 잘 못 받으니까 항상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땅이 진다. 얘가 그래서 진고개고, 그래서 우리가 요 남산골 선비를 또 칭하는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딸깍바리 선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지니까 장화 같은 거 대신에 옛날에는 남학신 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맑을 때는 이 남학신 소리가 딸깍딸깍 하는데 딸깍바리 선비 이렇게 나오는 거. 다 그런 동네와 그 연결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 허생도 몰라간 그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 묵적골에 산다 이렇게 이제 소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시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는데 고시생이 압구정동에 산다 이러면 리얼리티 확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사는 설정이 아니라 봉천동이나 신림동에 살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허생이 아내의 면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불공부를 때려치우고 상업활동에 종사해서 결국 그 당시에 변승업이라는 부자한테 만냥을 빌립니다. 이것도 소설이니까 가능하죠. 진짜 보이스 피싱도 아니고 이 맨정신에 그거 누가 만냥 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변승업이 빌려줘요. 어쨌든 그걸로 이제 재산 튀겨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바로 갚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양반이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박지원의 북학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이 박지원은 1780년에 청나라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제 요 허생전이 사실은 열알기의 한 편명 옥가비하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열알기 전체에 요 잠시 쉬고 있을 때 그런 짤막한 소설을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지원의 이런 청나라 기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에서 소개했던 요 변승합이라는 인물은 실존하는, 이 사람도 실존 인물이에요. 아까 홍길동처럼 이 실존 여관이 없고 인삼무역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그러니까 이것도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변승업이라는 사람한테 돈 빌려가. 우리 지금 소설 현대 소설을 쓴다면 이병철이나 정주영한테 돈 빌리러 가는 걸로 설정해야 이게 리얼리티가 사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그 역관들도 조선 후기에 특히 청나라하고 무역이 활발하고 이럴 때 아무래도 외국어에 능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좀 장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인삼무역 같은 거를 해서, 그래서 이 역관 출신들이 상당히 부를 축적을 하게 되고, 그런 그 면모를 주목해서 그 허생이 돈을, 특히 초상화가 직접 남아 있어요.
손자인 박주수가 그린 초상화고요. 이 아들이 박종치라는 인물인데 박종치가 아버지의 또 일대기를 쓴 책이 있어요. 과정록이라고.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큰 키에 살이 쪄 몸집이 매우 컸으며 얼굴은 긴 편이다. 안색은 몹시 붉었으며 광대뼈가 붉어져 나오고 눈은 쌍꺼풀이 져 있었다고 한다. 딱 기록 그대로예요. 이 초상화. 이 초상화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이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박지원 이 초상화 보고 좀 놀랐는데 그냥 느낌으로는 소설이 되게 샤프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이래서 약간 되게 좀 마르고 좀 예리한 그런 지식인의 얼굴을 생각하다가 완전히 거의 뭐 이렇게 씨름 야, 이거 사람이 외모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외모에 상당한 또 유머 감각까지 갖췄던 그래서 이 박지원도 이 초상화 되게 못마땅해 가지고 이거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손자가 이게 잘 보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어떻게 보면 박지원 본인에게는 약간의 그 좀 흑역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초상화 실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도 되게 왈가랬던 것 같아요. 이는 내 타고난 기질의 병이니 바로잡거나 약간 되게 다혈질이고 좀 급한 성격. 끝내 고칠 수 없다면서 스스로 그 단점을 인정했다. 비판과 풍자로 사람들이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지만 정작 자신은 심적 고통을 그에게 겪었던 고뇌하는 그 지식. 이런 박지원의 그 인생 역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1780년 그 중국 북경을 다녀왔고 이 당시에 그 황제가 당시에 그 걸륭제가 열하 피수선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까지 갔다 와서 쓴 기록이라는 뜻으로 열하일기라는 제목이 붙었던 거죠. 그리고 이 허생전은 바로 이 열하일기의 한 편명이다. 그리고 이 열하일기는 바로 이 당시에 그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했던 박지원의 북격 사상이 아주 잘 피력되어 있는 그런 그 기록물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제 그 박지원의 이런 그 열하일기를 작성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열하일기의 어떤 뭐 문체적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역사저널 그날 프로그램에서 이 박지원 편 한 요 내용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1780년 박지원은 조선 사신단을 따라 그토록 고대하던 청나라 연행길에 오르게 된다. 압록강을 지나 4천여리를 걸어 당도한 열하. 박지원은 그곳에서 이제껏 겪지 못한 진귀한 경험 비했다. 박지원을 놀라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무엇보다 청나라 사람들의 윤택한 일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수많은 집들은 높이 솟아 담은 모두 벽돌로 쌓아 올렸고 마을마다 가마가 있어 벽돌을 굽더라네. 박지원은 벽돌과 술에 모든 것을 기록하고자 했다. 매일 밤마다 나는 숙소를 몰래 빠져나가 사람들을 만났다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필담을 주고받았지. 그들이 풀어놓는 세상사야말로 청의 진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조선에 돌아온 박지원은 청나라에서 보고 들었던 기록들을 다시 정리하여 26권의 책으로 만들어낸다. 바로 조선판 베스트셀러 열하일기다. 실제 짐을 챙길 때도 제일 주력했던 게 종이하고 붓, 먹. 나는 이것만 확실하게 챙기면 된다. 종이하고 붓, 먹만 챙기면 좀 관찰하려고 노력했던 게 바로 이 열하일기에도 이제 나왔던 거고요.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열하일기의 매력은 어떤 것인지 열하일기를 연구하고 계시는 길진숙 선생님 또 만물가게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열하일기가 당대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는데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 열하일기는 네.
원고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미완성 초고가 조선의 선비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초고 계열의 이본이, 그러니까 필사본이에요. 9종이 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전해지는 이본이 30여 종이 넘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무슨 필사본이 9개가 돌아다니고 초고가 나오기 전에. 그죠? 요즘 따지면 예약 판매 같은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나는 거죠. 입소문. 와, 그거 읽어보니까 정말 재밌더라. 뭐 그때 기록에 보면 뭐 턱이 빠지도록 그 뭐 웃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면서 서로 베껴가고. 열하일기의 매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열하일기의 그 매력과 특징은 너무 많아서요. 다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는 파격적인 구성. 예, 파격적인 구성입니다. 기존의 연행록은 몇 월 며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봤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행의 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하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안에서 논설, 관찰기, 인물지, 야담, 단편소설,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를 종횡으로 넘나들면서 우리가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느낌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형식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 번째 특징은 곧 맞았어요. 이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네. 이와 관련해서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면 무슨 또뭐 먹는 건가요? 음식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네. 오, 뭐야 이거? 열하일기랑 이게 뭐 상관이지 이게? 미식가셨나? 청나라의 장관은 필시 이것들에 있다. 이것은 대개 천하에 버리는 물건이지만 저절로 좋은 문의가 이루어지고 땅에 깔아서 비 올 때 진수렁이 됨을 막고 민가에서 황금처럼 아끼니 천하의 도가 여기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도블록인가? 천하의 도가 여기 있어요. 열알기에 나오는 내용이 열알기에 나오는 박지원이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천하의 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지금? 장관이면 천하의 도가 있다. 그리고 거기 뭔가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보니까. 너무 지금 귀해서. 장갑을 준 걸 봐서는 너무 비싸거나 네. 너무 천하거나. 청나라를 대표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거든. 굉장히 아리송한데요. 네. 자, 안 되겠어요. 저 선생님. 예. 저기 그릇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실래요? 네. 자, 공부하시죠? 하나, 둘, 셋. 이차이 나 아까 냄새가 나는 거 아닌가요?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게 뭐예요? 저기 뭐예요, 설마 이게? 진짜 그건 아니죠? 이게 똥, 이거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말똥. 말똥이에요? 이걸 어떻게 진짜? 아니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 무슨 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기와예요. 기와 좋아. 아니 이거 이게 청나라의 장관이라고요? 야.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말똥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거 다 말린 거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가져온 건 아니겠죠? 말똥. 이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청나라의 장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네. 박지원은 그 청나라의 길에 다니면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청나라인들이 그 말 뒷공무니를 막 쫓아다니면서요. 삼태기를 엉덩이에다 대고서 똥을 하나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 똥덩어리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주워 모아서 거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거름을 그냥 구석에다 이렇게 던져둔 게 아니라요. 이 거름을 모양을 잘 만들어가지고 오각형, 육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요 버려지는 이 기와 조각들을 가지고 담벽을 장식을 하고 흙길에 깔아서 진착을 막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보도블록 맞네요. 보도블록 맞네요. 예. 자, 기와 조각하고 이 말똥은 사실은 굉장히 하찮은 물건이잖아요. 유용하게 써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연암은 이 광경을 보고서 청나라 문명의 진수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무릎을 치게 됐던 겁니다. 네, 진짜 이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 있었네요. 그러네요.
파격적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열하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관광지에 가서 조금 과장하면 점 찍고 그리고 관광지 여기저기를 사진을 찍는 것으로 여행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지원이 그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조선을 구하는 방법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 낯선 길 위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던 것처럼 열하일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네. 여행을 갈 때 새로운 것을 만나고 또 나를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될 수 있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예전에 역사전을 그날 프로그램 한 내용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열화까지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고전문학하고 이러신 분들에서 가보지 않았나? 예, 아마 저는 한번 가봤었는데 진짜 이 박지원의 또 그 열하일기 그때 제가 이제 번역본이긴 하지만 그 책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일행이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에서 학회에서 갔는데 일행들이 그래도 가능하면 박지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박지원의 열하일기 보면 어디서 뭐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저녁은 어디서 먹고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하자. 그러다가 엄청 낭패봤습니다. 정말 중국 그 현지식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야, 박지원은 이거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는 이런 정말 우를 범하지 말고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계속 현지식 먹다가 북경인가 심양 가갖고 이제 맥도날드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박지원 그 체험 따라하기도 잘 가려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박지원의 이런 그 허생전의 그 열하일기에 나오는 거 아까 옥가배하고 편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가장 그런 그 박지원의 그런 북학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박지원의 북학 사상은 계하 사상에도 큰 영향을 줘요. 이 박지원의 제자가 사실 박제가인데 박제가가 사실 박지원보다 먼저 청나라 갔다 와서 쓴 책이 북학의예요. 책 제목이 북학의. 그리고 이제 엄청 자랑했던 것 같아요. 이 박지원이 박제가의 서문을 써주면서 좀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44살 고령임에도 그 청나라 그 사신단의 일원으로 따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박지원, 박제가 이 북학의 아주 핵심 인물인데 요 박제가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추사 김정희예요. 추사 김정희고 요 김정희가 다시 박규수. 이 박규수는 또 박지원 손자거든요. 이 박규수가 사실은 그 당시에 계하파의 멘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규수가 멘토 역할을 했던 그 집이 어디냐 하면 지금 서울 그 북촌에 가면 제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헌법재판소 건물이 있어요. 그 헌법재판소 건물 가면 박규수 집터라는 표지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박규수 또 오경석 강의 이 주로 이런 좀 역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이 박지원의 북학 사상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개화의 길, 즉 근대 사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 중에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정체성론. 조선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정체됐다. 더 이상 스스로 발전의 길이 없다. 라는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이 북학 사상을 수용하고 이것을 훗날 개화 사상으로 연결하면서 자주적으로 이 근대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냥 일제가 강제적으로 이제 병합하면서 자기들 논리였던 그 강제 병합의 명분을 만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정체성론, 그 다음에 이제 타율성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희는 항상 그 외국의 지배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도 또 열하일기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 당시에 이제 박제가 저술한 북학의 또 박제가가 이 청나라 학자들하고 교류한 모습 그리고 사실 우리 박규수란 인물이 이 효명세자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근대 인물을 연구할 때 있어서는 이 박지원뿐만 아니라 박규수라는 인물도 상당히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도 조금 그런 뭐 칼럼 같은 데 제가 잠깐 썼는데 저는 바로 박지원이
바로 이 독일에서는 괴테와 같은 역할을 했고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그런 역할. 정말 작품도 무궁무진하고 이건 내용들도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박지원과 같은 인물도 우리가 좀 그런 항상 뭐 우리 문학가에도 저 뭐 셰익스피어니 뭐 저 톨스토이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박지원은 정말 거기에 걸맞는. 그리고 다행히 박지원의 연고지가 지금 저 그 함양에 가면 옛날에 박지원이 아닌 현감을 지금 우리 이 요 지방관을 2번 역임했는데 안희 현감하고 여기는 바로 지금 지리산 산청 쪽에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저 면청 군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독일 같은 경우도 괴테, 영국도 셰익스피어, 뭐 문학의 집 이런 거 막 만들잖아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박지원도 그 연고가 있는 곳에 그런 것을 한번 만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